사라진 아이가 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건 참 섬뜩한 일이에요. 며칠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몇 년이나 말이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명절이 오가고 다른 아이들은 생일 케이크 초를 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어보는데요. 2년 동안 한 어린 소녀가 그냥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 집 밖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던 겁니다. 2011년 11월 19일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솔지베리, 밀러 채플 로드에 있는 작은 집 한 채가 저녁 햇살 속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안에는 13살 소녀가 방 구석에 서 있어요. 이름은 에리카린 파슨스. 벌써 몇 시간째 그렇게 서 있는 중이죠. 에리카한테 이건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구석에 서 있는 건 에리카가 잘 아는 벌 중 하나였거든요. 사실 이게 그나마 덜한 벌이었어요. 다리가 아프고 몸이 살짝 흔들리고요.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양오빠 제이미가 나중에 증언했죠. 마치 좀비 같았다고요. 이게 제이미가 누나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입니다. 물론 당시엔 몰랐죠.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누구도 이게 이별인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에리카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극적인 방식은 아니었어요. 경찰 테이프나 수색대나 실종 경보 같은 거 없이요. 아니, 에리카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무도 질문할 만큼 신경 쓰지 않을 때, 당신을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일 때, 그렇게 사라지는 방식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속이 뒤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리카가 2011년 11월 그 집에서 사라진 후에도 삶은 그냥 계속됐다는 거예요. 양부모인 케이시와 샌디 파슨스는 계속 에리카 명의의 수당을 받아 챙겼어요. 세금 신고할 때 계속 에리카를 피부양자로 올렸고요. 에리카 이름으로 나오는 식품권도 계속 받았습니다. 한 달 한 달 돈은 계속 들어왔죠. 이미 거기 없는 아이한테, 절대 집에 돌아오지 못할 아이한테, 이미 작은 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200마일 떨어진 곳 얕은 무덤에 묻혀있는 아이한테 말이에요. 2년이 흘렀습니다. 730일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에리카를 실종 신고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아니었죠. 왜냐면 학교를 안 갔거든요. 홈스쿨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적어도 양부모가 그렇게 주장했죠. 의사도 아니었어요.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았으니까요. 사회복지사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학대 의혹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웃도 아니었어요. 에리카는 이미 너무 오래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세상은 에리카가 죽기도 전에 에리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7월에 실종 신고가 들어갔을 때 수사 결과 밝혀진 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의도적으로 잔인한 것이어서 경험 많은 형사들조차 이해하기 힘들어했죠. 이건 단순히 실종 아동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난 고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이죠. 이건 장애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랑과 인내와 보살핌이 필요했던 어린 소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사람들한테서 정반대의 대우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리카 파슨스의 이야기예요. 시스템이 실패한 아이, 아무도 구하지 않은 아이, 주변 사람들이 마치 그 아이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행동했지만 사실은 중요했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 2월 24일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스빌.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어른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아기였죠. 엄마 캐롤린 파슨스가 갓 태어난 딸을 안고는 이미 불가능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요. 캐롤린은 스티브 파슨스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스티브는 이 아기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기의 친아버지는 빌리딘 굿맨이라는 사람이었죠. 심각한 약물 남용 문제가 있고 항상 법정 문제에 휘말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캐롤린은 이미 다른 자녀 3명을 돌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들었죠. 본인도 위탁가정에서 자랐고 노숙 생활도 했었어요. 그런 삶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딸한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에리카린 파슨스로 짓고 최선이라고 믿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에게 손을 뻗었어요. 스티브의 동생 샌디 파슨스와 그의 아내 케이시에게요. 그들은 아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자기 아이로 키우고 캐롤린이 제공할 수 없다고 느낀 안정된 가정을 주기로요. 당시에는 축복처럼 보였어요.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거죠. 아기 한 명이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얻는 거였으니까요. 입양은 2000년 에리카가 겨우 2살 때 마무리됐습니다. 한동안 캐롤린은 방문할 수 있었어요. 가끔 딸을 보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올바른 선택을 했기를 바랐죠. 캐롤린이 에리카를 마지막으로 본 건 2011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에리카는 12살이었어요. 캐롤린은 몰랐지만 친엄마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였어요. 11개월 안에 에리카는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에리카가 누구였는지 얘기해 봅시다. 에리카는 단순히 피해자 이상으로 비극 이상으로 기억될 자격이 있거든요. 에리카는 어려움이 있는 아이였어요. 맞아요. 발달 지연이 있었고요. 청력 문제도 있어서 보청기가 필요했는데 양부모가 종종 보청기를 사주지 않거나 고장나도 교체해주지 않았죠. 지적장애도 있어서 추가적인 도움과 이해와 연민이 필요했습니다. 에리카에게 필요했던 건 그녀를 대변해줄 가족이었어요. 언어 치료와 의료 서비스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가족이요. 대신 에리카가 얻은 건 케이시 파슨스였습니다. 에리카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여자였죠. 케이시의 친언니 로빈 애슐리가 나중에 증언했어요. 케이시는 에리카를 증오했다고요. 왜냐면 그 어린 소녀가 에리카의 친엄마 캐롤린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가 에리카를 볼 때마다 다른 여자가 보였고 불륜이 보였고 잊고 싶은 모든 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케이시는 에리카를 실제로 죽이기 훨씬 전부터 에리카를 사라지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생활에서 에리카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에리카는 따로 먹었고 종종 일반 식사 대신 개밥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가고 친구 만들고 아이답게 사는 동안 에리카는 숨겨져 지냈어요. 홈스쿨링이라는 이름뿐이었죠. 멍이나 두려움이나 학대의 징후를 알아챌 수 있는 누구로부터도 격리된 채였습니다. 2002년 3월, 에리카가 겨우 4살 때 사회복지부가 실제로 파슨스 가정의 학대 의혹을 조사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죠. 케이시와 샌디와 얘기했고요.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종결.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에리카에게 향했던 그 어떤 감시도, 외부의 시선도 사라졌습니다. 사회복지부는 다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케이시와 샌디는 이제 자기들이 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조사가 에리카를 구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야 했어요. 대신 그게 에리카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 됐습니다. 학대라는 단어는 에리카 파슨스에게 밀려 채플로드 그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을 표현하기엔 너무 작아요. 학대는 뺨 때리기, 밀치기, 선을 넘는 순간적 분노죠. 에리카에게 일어난 건 고문이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의도적으로 잔인한 고문이었어요. 자신을 방어할 방법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장애 아동에게 가해진 거였죠. 고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수년간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격리, 굶주림,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각한 신체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상처를 남기고 훨씬 전에 에리카를 죽였어야 했던 폭력이요.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케이시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죠. 남편 샌디가 바로 옆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에리카의 양오빠 양언니들인데 케이시가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강요해서 에리카를 학대하게 만들었죠. 에리카의 양오빠 제이미 파슨스가 나중에 법정에서 그 집 안생활이 어땠는지 증언했습니다. 케이시가 어떻게 에리카를 몇 시간 동안 때로는 하루 종일 구석에 세워뒀는지 묘사했어요. 어떻게 주먹으로, 물건으로, 근처에 있는 뭐든지로 에리카를 때렸는지요. 어떻게 에리카를 옷장에 가뒀는지, 작고 어두운 공간에 몇 시간 동안 갇혀서 겁에 질리고 혼자였는지요. 그리고 에리카가 필연적으로 실수를 하면 화장실 갈 수 없어서 옷에 실수를 하면 케이시는 그것 때문에 또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이 씨에겐 특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즐기는 고문 형태가 있었죠. 에리카의 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서 부러뜨리는 거였어요.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자기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어린 시절 내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 손가락이 여러 번 부러졌어요. 그리고 케이 씨는 에리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보고 질문하는 사람이 생기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아이스크림 막대기와 테이프로 즉석 깁스를 만들어서 에리카가 혼자 낫게 내버려뒀어요. 제이미는 자신이 에리카가 5살 때 팔을 부러뜨리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5살이요. 유치원생 나이예요. 그리고 케이 씨는 자기 아들이 그걸 하도록 강요했어요. 그 심리적 고문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끼리 서로 해치게 만들고 그들을 학대의 공범으로 만들고 말하고 싶어도 너무 무섭고 너무 죄책감 들고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학대는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건 계획적이었습니다. 케이시는 벨트 버클로 에리카를 때려서 어린 소녀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대머리 자국이 생겼어요. 에리카를 목 졸랐죠. 숨을 끊으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를 굶겼어요. 가족의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먹는 동안 에리카는 영양실조의 저체중 상태로 유지됐죠. 그럼 이 모든 와중에 샌디는 어디 있었을까요? 샌디 파슨스, 에리카를 입양하기로 동의한 남자, 아버지가 되겠다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남자는요, 그는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가혹한 대우를 인정했어요. 벨트버클로 때리는 것, 목 조르는 것, 옷장에 가두는 것을 인정했죠. 아내가 장애 아동을 고문하는 걸 지켜보면서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겁니다. 에리카의 장애는 그녀를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어요. 보청기 없이는 잘 들을 수 없었는데 케이 씨는 종종 작동하는 보청기 제공을 거부했죠. 지적지연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탈출을 계획하기,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의사에게서 도와줄 수 있었을 누구에게서든 격리됐습니다. 파슨스 부부는 에리카를 홈스쿨링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들이 정말 한 건 에리카를 숨기는 거였죠. 아동 고문 사건. 그리고 이건 절대적으로 그런 사건이었는데 특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건에서 학대받는 아이는 종종 집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우받아요. 맞아요. 에리카는 형제들이 일반 식사를 하는 동안 개밥을 먹었죠. 학대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여러 성인이 관여합니다. 맞아요. 케이시와 샌디 둘 다 참여했죠. 형제들은 종종 학대를 알고 있고 참여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케이시는 다른 아이들도 에리카를 학대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실제로 아동 고문 사건에서 다른 형태의 학대보다 가해자로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종종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된 학대자죠. 케이시는 그 프로필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가족을 알던 여러 사람이 케이시가 에리카를 견딜 수 없어 했던 사람이라고, 샌디는 더 수동적이었고 케이시가 잔인함의 추진력이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법정에 제출된 사진들은 5번의 별도 경우에 에리카가 구석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반 가족 사진처럼 기록된 거예요. 아이가 벌받는 사진을 찍는 심리를 상상할 수 있나요? 그들의 고통을 마치 기억할 만한 것처럼 보관하는 거요? 이건 생일 파티나 휴일이나 행복한 순간의 사진이 아니었어요. 고문 사진이었고 후세를 위해 보존된 거죠. 케이시의 친언니 로빈 애슐리는 에리카의 멍과 상처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로빈이 실제로 몇 달 동안 에리카의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케이시가 직접적으로 말했거든요. 에리카가 집에 계속 있으면 자기가 에리카를 죽일 거라고요. 곱씹어 보세요. 케이시는 소리내어 자기 친언니한테 이 아이를 살해할 것 같다고 두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충분히 믿어서 에리카를 데려갔어요. 하지만 여기서 돈이 개입됩니다. 케이시는 에리카를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워서가 아니었죠. 마음이 변해서나 모성애의 순간 때문도 아니었어요. 집에 살지 않는 아이 명의로 수당을 받는 게 걸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케이시에게
에리카의 가치는 매달 나오는 수표로 측정됐어요. 에리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옷장에 갇혀 있어도 매일 맞고 있어도 거의 먹지 못해도 K씨는 에리카 이름으로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매달, 해마다요.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항상 그래요. 뺨 때리기로 시작한 게 주먹질이 되고요. 벌로 시작한 게 고문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제이미가 에리카를 구석에 서 있는 걸 마지막으로 봤을 때, 좀비처럼 보였을 때, 거기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뭔가 본질적인 게 마침내 부서진 것처럼 보였을 때, 끝이 가까웠던 겁니다. 마지막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증거가 너무 훼손됐고, 누군가 찾기 시작했을 때, 범죄 현장은 너무 오래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2011년 11월 19일경 13살 에리카린 파슨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검 결과 원인 미상의 살인적 폭력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어요. 이게 검시관 용어로 이 아이는 확실히 살해됐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부검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에리카가 죽기 전에 엄청나게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는 이유는 그녀의 뼈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에리카 사망 후 시기에 대해 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케이시와 샌디 파슨스의 삶은 그냥 계속됐다는 거예요. 에리카가 죽었다고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에리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환상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이요. 에리카는 파슨스 가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가치가 있었어요. 사회보장수당, 식품권, 세금 공제 모두 합쳐졌죠. 그리고 케이시와 샌디는 에리카가 더 이상 숨쉬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류를 제출했어요. 에리카를 피부양자로 계속 청구했고요. 에리카 이름으로 계속 수당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에리카를 살해한 지 불과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샌디는 에리카의 시신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운전해 갔어요. 병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체스터필드 카운티 자기 어머니 땅 근처 부지로요. 페이지랜드라는 곳 근처 테일러 채플로드예요. 얕은 무덤을 파고 13살 소녀를 쓰레기처럼 묻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나중에 증언과 영장 세부 사항에 따르면 과정은 단순 매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에리카가 죽었어요. 케이시는 샌디에게 에리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결국 나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들은 냄새를 감추려고 시신에 표백제를 부었고 그 다음 비닐봉지로 싸서 보관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중대한 일이 방금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방금 아이의 목숨을 끝내지 않은 것처럼 그날 휴가 파티에 갔어요. 다음날 12월 18일 샌디는 페이지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운전해 가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카의 유해를 보관 용기에서 꺼냈어요. 케이씨가 옷을 벗겼죠. 그리고 그녀를 얕은 무덤에 묻고 통과 옷을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을 이어갔어요. 사기는 수년간 계속됐습니다. 2012년이 왔다 갔죠. 파슨스 부부는 세금 신고하고 에리카를 청구했어요. 2013년도 똑같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누군가 에리카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케이시와 샌디는 이야기를 준비해뒀어요. 에리카가 할머니랑 쌀러 갔다고 했죠. 아이린 굿맨이라는 여성, 애슈빌에 있는 에리카의 친할아버지 쪽 할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린 굿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리카의 실제 친할아버지 쪽 할머니는 이름이 클로이였고 결코 난이라고 불리지 않았으며 약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애슈빌의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에리카를 데려간 여성도 없었고요. 에리카의 친엄마 캐롤린 파슨스는 페이스북에 애슈빌의 가족이 없다고 이야기 전체가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돈은 계속 들어왔어요. 2012년 6월
타임라인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집안의 다른 아이 브룩 파슨스에 대한 실종자 신고가 접수됐어요. 수사관들이 거기 있는 동안 그 애는 집에 왔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2012년 6월에 경찰이 집에 있었어요. 실종 아동을 찾으면서요. 에리카는 그때 죽은 지 7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에리카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에리카는 가족 생활에서 너무 지워져서 경찰이 한 명의 실종 아동을 찾으러 왔을 때조차 아무도 몇 달 동안 사라진 다른 아이를 언급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케이시와 샌디는 심지어 2013년 8월 덕터 필 쇼에 출연했습니다. 에리카가 마침내 제이미에 의해 실종 신고된 후였죠. 그들은 전국 텔레비전에 앉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에리카가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얘기했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에리카가 이 미스터리한 사람들과 떠났다는 것, 그녀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늘어놓았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전부요. 한편 뒤에서는 연방 수사관들이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죄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왜냐면 그 시점에 에리카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기는 입증할 수 있었어요. 케이시와 샌디가 집에 없는 수년간 집에 없었던 아이 명의로 수당을 청구해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죠. 2014년 7월 29일, 에리카 사망 후 거의 3년이 지나서 케이시와 샌디 파슨스가 연방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기소장은 광범위했어요. 정부 사기 공모, 신원 도용, 사기. 샌디에게 총 43개 혐의가 있었죠. 케이시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고 그해 10월까지 이미 유죄를 인정했어요. 연방검사 아난드 라마스와미는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법정에 분명히 했습니다. 양부모가 불법적으로 돈을 받던 기간 동안 에리카의 기록이 없다고 법정에 말했어요. 그리고 법정의 모든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야 할 말을 했죠. 이유는 그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2015년 2월 선고 청문회 동안이었어요.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이미 파슨스가 그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로빈 애슐리도 증언했고요. 그들은 학대에 대해, 고문에 대해, 에리카가 어떻게 사람 이하로 취급받았는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판사 토마스 슈레더가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7일 케이시와 샌디에게 선고했을 때 그의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케이시는 사기로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샌디는 8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슈레더 판사는 특별히 케이시가 일어난 일의 주모자였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에리카가 끔찍한 학대를 견뎠다고 말했죠. 사기 혐의가 더 큰 그림에서 진짜 범죄에서 주의를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 2015년 3월에 수사관들은 아직 에리카의 시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가 죽었다고 강하게 의심했죠. 증거가 쌓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유해 없이는, 물리적 증거 없이는 살인사건을 기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샬럿 주변에 에리카 얼굴을 보여주는 광고판이 세워졌어요. 누군가 그녀를 봤는지 물어보면서요. FBI가 개입했죠. 파슨스 가족과 연결된 부지에 수색 영장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샌디와 케이시는 연방교도소에 앉아서 사기형을 살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어딘가 페이지랜드라는 곳 근처 얕은 무덤에 그들을 평생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증거가 땅속에서 천천히 부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30일이에요. 에리카 사망 20개월 후죠. 제이미 파슨스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로안 카운티 경찰서에 들어가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을 합니다. 누나를 실종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게 에리카가 2011년 11월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이 그녀를 죽여서 뒷마당에 묻었다고 말했죠. 제이미는 이 시점에 25살이었어요. 에리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지식과 에리카 학대에 자신이 강요받아 참여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년간의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녀를 죽여서 뒷마당에 묻었다는 진술을 철회했어요. 아마 두려움 때문이겠죠. 아마 세부 사항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부모를 살인으로 고발하는 게 무서웠을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죠. 정의의 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 바퀴가 천천히 돌더라도, 진실에 도달하는데 수년이 걸리더라도요. 경찰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에리카가 실종자로 시스템에 등록됐어요. 언론이 이야기를 보도했죠. 2011년에 사라진 13살 소녀가 2013년까지 실종 신고되지 않았다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케이시와 샌디가 조사받으러 불려왔습니다. 애슈빌의 할머니와 쌀러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할머니요. 수사관들이 실마리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조작된 이야기 전체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없었어요. 에리카를 데려간 부부도 없었죠. 2011년 11월 이후 에리카가 어디든 있었다는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2013년 7월 31일 제이미가 신고한 지 단 하루 만에 케이시와 샌디의 막내 자녀 2명이 집에서 분리됐어요. 사회복지부가 마침내 개입한 거죠. 에리카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적어도 남은 아이들은 안전할 거였어요. 수사가 강화됐습니다. 수색 영장이 집행됐어요. 밀러 채플 로드의 집이 수색됐죠. 샌디 아버지가 소유한 부지의 창고도 수색됐고요. 비디오 테이프, 망치, 치아, 학교 기록을 포함한 물품이 회수됐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무자비했어요. 로안 카운티에서 에리카를 위한 추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촛불과 꽃과 피켓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린 소녀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면서요. 뉴스 보도로만 알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요. 지역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2년 동안 사라지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시스템이 이렇게 심각하게 실패할 수 있냐고요? 에리카의 친엄마 캐롤린 파슨스가 스포트라이트에 던져졌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보를 간청했어요.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에리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딸을 사랑하며 안전하게 발견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캐롤린이 짊어지고 있었을 죄책감을 상상해야 합니다. 돌봐줄 거라고 믿으며 딸을 케이시와 샌디에게 맡겼는데 대신 에리카를 살인자들에게 넘긴 거였죠. 캐롤린은 입법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더 많은 감독을 요구하는 에리카 이름의 법을 원했어요. 왜냐면 그게 에리카가 숨겨진 방법이었으니까요. 홈스쿨링은 제대로 사용되면 많은 가족에게 훌륭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학대의 도구가 됩니다.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은 매일 보는 선생님이 없어요. 멍이나 체중 감소나 트라우마 징후를 알아차릴 선생님이요. 학교 간호사나 상담사나 전통교육에 존재하는 안전망이 없죠. 그리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대를 숨기려 할 때 홈스쿨링은 그걸 파괴적으로 쉽게 만들어줍니다. 2013년 8월에 케이시와 샌디가 덕터 피릴에 출연했습니다. 그 무대에 앉아서 거짓말을 했고 온 나라가 지켜봤죠. 걱정하는 부모처럼 보였어요. 협조하는 것처럼 행동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에리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샌디가 직접 그녀를 거기 묻었으니까요. 9월이 왔어요. 케이시와 샌디가 솔즈베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하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페이어빌로 이사했죠. 10월에는 그들의 이전 집, 밀러 채플 로드, 그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원인이 조사됐죠. 응급 서비스가 증거를 FBI에 넘겼습니다. 파슨스 가족과 연결된 모든 것이 이제 현미경 아래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신은 없었습니다. 에리카도 없었고요. 몇 달이 몇 년으로 흘렀어요. 사기 사건은 진행돼서 2015년 초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은 일종의 림보 상태에 놓여 있었죠. 관련된 모든 사람, 수사관들, 검사들, 대중, 그들 모두 에리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케이시와 샌디가 그녀를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유해 없이 증명하는 건 극도로 어렵습니다. 제이미는 이 모든 걸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말은 했지만 어쩌면 충분히 빨리 하지 못했다는 지식이요. 케이시가 강요했지만 에리카 학대에 자신이 참여했다는 죄책감도요. 온 가족을 잃은 상실감도요. 왜냐면 에리카를 실종 신고한 순간 그 관계들로 돌아갈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를 괴롭혔을 질문들도요.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까? 경찰에 더 빨리 신고했어야 했나? 왜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건 가정에서도 피해자였던, 학대받았던, 겁에 질려 있었던 누군가에게 묻기에는 불공평한 질문들이에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공평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죠. 2015년 9월 개인 추적견 회사 K9 스페셜티가 고용됐습니다. 에리카의 사건을 미제로 남겨두기를 거부한 지역 주민들이 고용한 거예요. 지역사회가 투자했던 겁니다. 답을 원했어요. 에리카를 찾고 싶었죠. 그리고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라도 그렇게 만들려 했어요. 그렇게 사건은 답답할 정도로 정체된 채로 수년간 있었습니다. 케이씨와 샌디는 연방 사기형을 살았어요. 수사관들은 계속 사건을 작업하고, 계속 수색하고, 계속 돌파구를 받았죠. 그리고 2016년 8월 연방교도소에서 샌디 파슨스가 마침내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2016년 8월이에요. 샌디 파슨스가 연방교도소에 앉아 있습니다. 사기죄로 8년형을 살고 있죠. 그 시점까지 1년 반 정도 수감돼 있었어요. 아내 케이씨는 10년형을 살면서 다른 시설에 있고요. 그리고 샌디가 로안 카운티 보안관 수사관 체드무스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이 자백을 촉발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샌디의 양심이 마침내 괴롭혔을 수도 있지만 그가 참여한 일을 생각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어쩌면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기록은 그걸 명확히 나타내지 않아요. 로안 카운티 보안관 케빈 호튼이 나중에 말하길 어떤 플리바겐도 준비되지 않았고 유해로 수사관들을 안내한 것에 대해 파슨스에게 어떤 보장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어쩌면 샌디가 그냥 비밀을 짊어지는 게 지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리고 이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데 벽이 좁혀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 누군가 에리카의 시신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았고 이야기를 통제하고 싶었고 이야기보다 앞서 나가고 싶었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샌디는 수사관 무스에게 에리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수년간의 거짓말 후에 할머니 이야기와 떡털 피에르 출연과 모든 조작된 걱정 후에 마침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에리카 파슨스는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었다고요. 그리고 에리카가 받은 가혹한 대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혹한 대우요. 고문을 표현하는데 그가 쓴 표현이에요. 벨트버클로 때리는 것, 목 조르는 것, 옷장에 가두는 것, 손가락을 뒤로 꺾는 것에 대해 얘기하죠. 아동 고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수년간 계속된 조직적 학대를요. 그런데 엄격한 양육 방식을 설명하는 것처럼 가혹한 대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샌디가 수사관 무스에게 한 가장 중요한 말은 시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였어요. 에리카의 시신이 2011년 12월 19일에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버려졌대요. 쓰레기처럼요. 가치 없는 뭔가처럼요. 사우스캐롤라이나 페이지랜드의 테일러 채플 로드 근처, 자기 어머니가 소유한 부지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죠. 당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로안 카운티 지방검사 브랜디 쿡과 협력해서 필요한 승인을 받았어요. 2016년 9월 20일, 판사가 연방 수감자 양도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호송팀이 샌디 파슨스를 버트너 교도소에서 데려와 페이지랜드로 가서 에리카 파슨스의 은밀한 무덤 위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2016년 9월 27일, 샌디 파슨스가 수사관들을 페이지랜드 근처 들판으로 안내합니다. 체스터필드 카운티 보안관 제이 브룩스가 거기 있었어요. FBI 요원들도 있었죠. 로안 카운티 수사관들도요. 시체 탐지견이 동원됐고요. 그리고 파괴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단 90분 만에 개들이 반응했습니다. 뭔가 찾은 거예요.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발굴을 시작했고 거기 얕은 무덤에 사망 후 거의 6년 만에 에리카린 파슨스를 찾았습니다. 보안관 케빈 호튼이 나중에 말했죠. 샌디와의 대화 후에 그들이 찾던 걸 찾을 수 있었다고요. 샌디가 숲 바닥 한 부분을 가리켰고 바로 거기 얕은 무덤에 묻혀서 에리카 파슨스의 유해가 마침내 발견됐다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그날은 모두에게 힘들었다고 오튼 보안관이 말했습니다. 꽤 터프한 경찰들이 꽤 심하게 받아들이는 걸 봤다고요. 샌디와 함께 있던 교도관들이 그를 숲으로 데려갔는데 1분 안에 다시 나왔대요.
샌디는 돌아올 때 울고 있었답니다. 유엔은 백골 상태였어요. 시신이 6번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여름, 6번의 겨울, 비와 열과 자연 부패 과정을 거쳐 땅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리카가 맞았어요. DNA 검사가 나중에 확인해 주겠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게 에리카예요. 이게 2011년에 사라진 어린 소녀고요. 이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마치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묻힌 아이예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5년간의 수색 후에 광고판과 추모 모임과 언론 관심과 대중의 분노 후에 에리카가 발견됐어요. 살아있지 않았죠. 누구도 실제로 기대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발견은 됐어요. 가족이 마침내 답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수사가 마침내 살인 혐의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에리카가 마침내 제대로 안장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리카의 친엄마 캐롤린 파슨스의 소식에 대한 반응은 복잡했어요. 물론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돼서 충격받았죠. 하지만 알게 된 것에서 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모르는 것, 어쩌면 에리카가 어딘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희망에 반하여 바라는 것, 그 고문이 끝난 거예요. 이제 캐롤린은 알아요. 딸이 죽었다는 걸요. 2011년부터 죽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캐롤린이 딸을 돌봐달라고 믿었던 케이시와 샌디가 그녀를 죽인 사람들이라는 걸요. 에리카의 가족이 유해가 발견된 장소를 방문했고 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에리카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곳, 일회용품처럼 취급받던 곳이 이제 애도와 추모의 장소가 됐어요. 솔즈베리 지역사회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리카를 위한 슬픔이요. 짧게 끊긴 삶에 대한, 가졌어야 할 모든 세월에 대한 슬픔이요. 그리고 그녀를 실패한 시스템에 대한, 그녀를 다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이 지점에 도달하는데 6년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죠. 하지만 시신을 찾는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법의학 분석이 옵니다. 부검, 에리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검사가요. 그리고 검시관들이 그 뼈들에서 발견한 건 그녀의 마지막 몇 년에 대한 끔찍한 그림을 그려낼 거예요. 2018년 1월 9일이에요. 에리카의 유해가 발견된 지 1년 넘게 지나서 부검 보고서가 마침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검시관들이 수개월을 에리카 시신의 남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분석하는 데 보냈고 그들이 발견한 건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고문의 증거였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검시관 사무소는 에리카가 원인 미상의 살인적 폭력으로 사망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검시관 용어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가 의심할 여지 없이 살해됐다는 걸 알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 정확히 어떤 부상이 그녀를 죽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교살일 수도 있었어요. 질식일 수도 있었고요. 둔기 외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땅속에 6년 후에는 연조직이 사라져요. 내부 장기의 멍이나 질식 징후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남아있는 것, 뼈는 그들만의 파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리카는 다양한 치유 단계에 많은 골절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치유 단계라는 표현이 결정적이에요. 이 부상들이 모두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에리카는 반복해서 시간에 걸쳐서 다쳤어요. 일부 뼈가 치유되기 시작할 만큼의 시간을 두고 새로운 뼈가 부러지기 전에요. 이게 장기간 조직적 학대의 서명이에요. 에리카의 두개골은 외상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코가 골절됐어요. 턱도 부러졌고요. 이건 상당한 힘으로 얼굴을 맞았을 때 나오는 부상이에요. 어른이 반격할 수 없는 아이에게 가하는 종류의 힘이죠. 에리카의 갈비뼈 9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9개요. 그리고 갈비뼈 골절에 대해 특히 말해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치유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에리카는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고, 그 다음 나중에 또 맞았고, 그 후에 또 맞았어요. 시간에 걸친 여러 사건, 각각 새로운 골절을 일으키면서요. 척추의 여러 척추뼈가 골절됐습니다. 척추요. 인체의 중심 기둥이 여러 곳에서 부러진 거예요. 척추뼈를 부러뜨리는 데 필요한 힘은 특히 아이에게서는 상당합니다. 이건 던져지는 것, 물건에 세게 부딪히는 것, 물건으로 맞는 것을 말해주죠. 오른쪽 윗팔이 골절됐어요. 이건 거칠게 잡힌 것일 수도, 자신을 방어하려던 것일 수도,
직접 맞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갈비뼈처럼 이 골절이 에리카가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치유될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끝이오기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일어났다는 뜻이죠. 에리카 뼈의 상태는 또한 영양실조의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에리카는 단지 맞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굶주렸죠. 성장이 저해됐고요. 신체가 중요한 발달기 동안에 만성 영양실조의 영향을 보여줘요. 형제들이 일반 식사를 하는 동안 에리카는 개밥과 찌꺼기를 받았고 뼈가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시아 브라운 박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특정 용어를 사용해 에리카의 대우를 특징지었습니다. 아동 고문이요. 학대가 아니고 심각한 학대조차도 아니고 고문이에요. 이건 의료 전문가가 증거를 보고 이게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정의를 넘어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장기간이고 의도적인 고통의 가해예요. 보고서는 읽기 어려워요. 법 집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것들을 본 사람들에게도 수년에 걸쳐 에리카에게 행해진 것의 순전한 범위는 압도적입니다. 모든 부상이 이야기를 해줘요. 부러진 모든 뼈가 에리카가 견뎌낸 고통의 순간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녀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견뎠어요. 부검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는 건 마지막 순간들이 어땠는지예요. 에리카는 그게 오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두려워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절대 오지 않을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울었을까요?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건 자비예요. 일부 세부 사항은 상상하기에 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의료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에리카 파슨스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녀의 몸은 부상의 지도였고, 일부는 오래됐고, 일부는 더 최근이었고, 모두 그녀를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에 의해 가해진 거였죠.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그건 폭력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안 카운티 보안관이 2018년 1월 9일에 부검 보고서를 받았고, 즉시 형사 혐의를 결정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검이 수사관들에게 살인 혐의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걸 줘요. 이제 단지 실종 아동 사건이 아니에요. 의심과 정황 증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살인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에리카의 뼈가 그녀에게 행해진 것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시와 샌디 파슨스가 있죠. 이미 연방 교도소에 있는 사기 혐의보다 훨씬 더 나쁜 것에 직면하려는 사람들이요. 2018년 2월 19일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로안 카운티의 대배심이 에리카 파슨스 사망 사건의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부검 결과를 봤어요. 학대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요. 샌디가 시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 진술을 검토했죠. 그리고 케이시 스톤 파슨스와 샌디 웨이드 파슨스 둘 다에 대한 기소장을 반원합니다. 혐의는 심각했어요. 1급 살인, 중상해를 가한 중죄 아동학대, 사망은닉 중죄, 사법방해 중죄요. 상당한 징역형이 따르는 혐의들이죠. 그리고 검찰이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K씨는 2018년 3월 14일 로안 카운티에 법정 출두를 위해 이송됐어요. 샌디는 3월 15일에 출두했고요. 둘 다 여전히 연방 사기형을 살고 있지만 이제 그 위에 살인 혐의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렇게 중요해 보였던 사기 사건이 이제 전체처럼 느껴지죠. 이게 메인 이벤트예요. 검찰이 사건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적 폭력을 보여주는 부검 결과가 있어요. 시신이 어디 묻혀 있는지에 대한 샌디의 자백이 있고, 이건 지식과 죄를 암시하죠. 수년간의 학대에 대한 제이미 파슨스의 증언이 있어요. 자신이 목격한 것들에 대한 케이시의 친언니 로빈 애슐리의 증언도 있고요. 에리카가 구석에 서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보여주는 금융 기록도 있고요.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살인 사건을 재판에 가져가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지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위험이 있죠.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어떤 기술적 문제가 증거를 배제시키면요. 케이시와 샌디가 풀려나면요. 검찰은 이런 위험들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해요. 한편 케이시와 샌디는
감옥에 앉아서 자신들에 대한 증거를 보고 변호사와 얘기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직면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걸 피한다 해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거예요. 증거는 압도적이고요. 법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최선의 수는 아마 플리디를 협상하는 거예요. 2019년 2월 기준으로 변호인단이 별도 재판에 동의했습니다. K씨의 사건이 샌디와 독립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게 각 피고인에게 자신만의 거래를 협상하고 필요하면 잠재적으로 다른 쪽에 대해 증언하고 변호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략이든 추구할 기회를 줬죠.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2019년 8월 2일 에리카 사망 후 거의 8년 만에 케이시 파슨스가 로안 카운티 상급법원에 나타나서 유죄를 인정합니다. 1급 살인의 유죄를 인정해요. 중상해를 가한 중죄 아동학대의 유죄를 인정하고요. 사망 은닉과 사법 방해에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유죄 인정의 대가로 사형이 테이블에서 내려갔어요. 케이시 파슨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다시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할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죽을 겁니다. 이게 정의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에리카가 받았어야 할 삶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케이시 파슨스는 다시는 아이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샌디 파슨스도 곧 뒤를 따랐어요. 2019년 10월 그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급 살인, 중상해를 가한 중죄 아동 학대, 사망 은닉, 사법방해요. 그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K씨처럼요. 선고 청문회에서 로안 카운티 지방검사 브랜디 쿡이 말했습니다. 에리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아이였어요. 그녀는 당신들이 그녀를 학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리카의 친엄마 캐롤린이 영양 진술을 읽었어요. 딸을 잃은 고통에 대해 케이씨와 샌디를 믿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 그녀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연월에 대해 얘기했죠. 판사는 케이씨와 샌디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에리카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었다고요. 그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에리카의 기억에 대한 정의의 유일한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에리카 파슨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사라진 지 거의 8년 만에, 실종 신고된 지 6년 만에, 유해가 발견된 지 3년 만에 에리카는 마침내 정의를 얻었어요. 완벽한 정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에리카는 여전히 죽어 있으니까요. 13살의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채로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를 죽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졌죠. 적어도 세상이 이제 알아요. 에리카린 파슨스가 존재했고 중요했고 기억될 만하다는 걸요. 사건 이후 에리카를 기리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캐롤린 파슨스가 추진했던 입법 노력이 계속됐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홈스쿨링 감독에 대한 더 나은 법안이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대받는 아동의 징후를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 캠페인이 있었죠. 그리고 에리카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공유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의 촉매로서요. 에리카는 솔츠베리의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수백 명이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던 이 어린 소녀에게 그녀가 생전에 받지 못했던 존엄성과 사랑을 주고 싶었던 사람들이요. 묘비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영원히 사랑받는 에리카린 파슨스. 그녀가 생전에 받았어야 했던 사랑이요. 에리카의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오래 학대받을 수 있죠? 어떻게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실패할 수 있냐고요? 2002년에 학대 조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에리카는 홈스쿨링으로 등록돼 있어서 선생님이 징후를 볼 수 없었죠. 의료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다시 확인하지 않았고요. 에리카를 구할 수 있었을 모든 안전망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파슨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자신도 그 집안의 피해자였던, 학대받았던, 조종당했던 그 환경에서 탈출하는데 성년이 될 때까지 걸렸던 사람 말이에요. 그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안전했을까요? 아니면 그도 케이씨와 샌디의 손에 죽었을까요?
쉬운 답은 없어요. 에리카의 사건은 우리 아동 보호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학대자들이 피해자를 숨기기 위해 이용하는 허점들이요. 때로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방식들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완벽하게 명확합니다. 에리카 파슨스는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죠.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고요. 성장하고 배우고 꿈을 꾸고 인생을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케이시와 샌디 파슨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에리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계속되어 모든 아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모든 아이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로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할 때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거라는 것을요. 에리카린 파슨스를 기억해 주세요. 1998년 2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19일까지 13년의 삶이에요. 너무 짧게요. 너무 고통스럽게요. 하지만 기억할 만한 삶이에요. 그녀의 이름이 계속 말해지는 한,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 공유되는 한, 에리카는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비극이 미래의 다른 아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에리카에게 빚진 거예요. 기억하고, 배우고, 더 잘하는 것이요.